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5년 필리핀에 살고 있던 19살 베니린 아키노는 한 데이팅 사이트를 통해 영국에 거주 중인 필리핀계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렉싱턴 버크로 40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죠. 몇 달에 한 번씩 렉싱턴이 직접 필리핀을 찾아와서 두 사람은 2년 동안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베니린과 렉싱턴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서 두 사람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결혼을 결심합니다. 이후 베니린은 렉싱턴이 살고 있는 영국으로 이주하기로 해요. 2018년 7월 28일 두 사람은 필리핀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린 뒤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사랑스러운 딸 젤리카 버크가 태어났죠. 영국에 정착한 베니리는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딸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부부관계에 점차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2020년에 이혼을 하게 돼요. 양육권을 두고 갈등도 있었지만 딸 젤리카는 우선 엄마 베니린이 양육하기로 했고 그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킹스우드의 아파트로 이사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게 된 베니린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데이팅 사이트 뿐이었어요. 가족은 모두 필리핀에 있고 영국에서는 가정과 일을 병행하느라 친구 하나 사귈 틈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전 남편을 만났던 것처럼 오랜만에 데이팅 사이트를 다시 켜게 됩니다. 2021년 초 그녀는 그 사이트를 통해 50세 남성 앤드류 이네스를 만났어요. 그는 스코틀랜드 던디에 거주하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커리어도 탄탄해요. 유명한 축구 게임인 피파 온라인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을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앤드류는 2013년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냈는데 결국 2019년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어요. 그렇게 비슷한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은 금세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베니리는 그와 나누는 대화가 무척이나 즐겁고 위로가 된다고 느꼈죠. 그녀는 여동생 셸라에게 전화해서 종종 앤드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서 미래를 함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다시금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앤드류는 그녀에게 던디에서 관리자로 일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던디에 오게 되면 딸과 함께 지낼 곳을 제공해 줄게 하면서요. 하지만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베니리는 또다시 거주지와 직장을 옮기는 건 좀 힘들 것 같다면서 거부를 합니다. 또 이때가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영국 전역에 코로나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을 데리고 500km나 떨어진 스코틀랜드로 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앤드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럼 내가 직접 차로 데리러 갈게. 던디에 와서 한번 둘러보고 결정해보는 건 어때? 그의 제안에 베니리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답답했는데 이참에 바람도 쐴 겸 그럼 한번 가보기나 할까? 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행 제한과 통제가 심했던 시기였어요. 답답한 마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고 앤드류의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태도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2021년 2월 18일 앤드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접 운전해서 킹스우드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베니린과 그녀의 딸 젤리카를 차에 태우고 스코틀랜드를 향해 긴 여정을 시작했죠.
그리고 2월 20일 긴 시간을 달려 마침내 던디에 도착한 베니리는 딸과 함께 도시 곳곳을 여행하며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는지 젤리카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필리핀에 있는 여동생에게 보내면서 스코틀랜드에 무사히 도착했어 라고 안부를 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문자 이후 베니린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실종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그녀의 전 남편인 렉싱턴이었는데요. 그는 젤리카를 만나기 위해 그녀에게 연락을 했는데 베니린이 계속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렉싱턴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했죠. 전 처가 젤리카와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연락을 피하는 경우 또는 그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경우 둘 중 하나라고요. 렉싱턴은 젤리카의 안전을 위해 우선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딸의 행방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니린의 실종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가장 먼저 그녀가 거주하던 아파트 인근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상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눈에 띄었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교통량도 매우 적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킹스우드에서 던디로 오간 차량은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베니린의 아파트 주변 CCTV에도 분명히 포착되어 있었어요. 형사는 이 차량의 주인이 두 사람의 실종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을 조회한 결과 차주는 던디에 거주하고 있는 앤드류 이네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곧장 움직이기 시작했죠. 3월 5일 경찰은 앤드류의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딸아이가 막 목욕을 끝나고 옷을 입는 중이라서요 라며 경찰의 진압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그의 태도가 뭔가 수상하다고 느껴졌어요. 단순한 응답이라기에는 필사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듯한 느낌이 강했거든요. 결국 경찰은 앤드류의 만류를 뿌리치고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거실에 앉아있는 7살 난 여자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앤드류가 제 딸이에요 라고 소개했죠. 집안은 부엌이 리모델링 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뭔가 감춰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경찰 조사에 나선 형사가 베니린의 행방을 묻자 그는 잠시 머뭇하더니 그녀가 전 남편 렉싱턴을 피해서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사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이미 앤드류의 집을 방문하기 전 주변 CCTV를 분석했는데 최근 며칠 동안 앤드류의 집을 방문한 다른 차량은 전혀 없었거든요. 앤드류의 거짓말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형사는 그의 말에 숨겨진 허점을 놓치지 않았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자 더 강도 높은 신문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앤드류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베니린과 젤리카를 살해했다고요. 그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2월 20일 세 사람은 스코틀랜드 던디에 도착해 도심을 함께 구경했대요.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여행 전에 미리 예약해두었던 숙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갑작스럽게 숙소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베니린은 앤드류에게 양해를 구해 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앤드류가 이렇게 말했죠. 너 아이도 있고 차에서 자는 건 위험하다. 그냥 우리 집 거실에서 자는 게 어떠냐. 그는 집에 딸이 와 있는 상황이니 걱정하지 말고 와도 된다면서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런 앤드류의 배려에 거듭 감사함을 전하며 큰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죠. 베니린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앤드류에게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의 집 부엌에서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내면에는 갑작스러운 살인 충동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떠난 전 부인과 옛 연인들의 모습이 베닐린과 겹쳐 보이면서 억눌러 왔던 분노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는 망치를 들고 부엌으로 다가갔고 그의 낌새를 눈치챈 베닐린이 당황해서 칼을 들고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앤드류는 그녀가 자신을 찌르려 한다고 판단했고 순식간에 망치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해버렸죠. 더 끔찍한 건 이 모든 광경을 거실에 있던 젤리카와 앤드류의 친딸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끔찍한 장면에 놀란 젤리카가 깍 하고 비명을 지르자 앤드류는 그 소리를 막기 위해 아이의 목을 조르며 살해해버립니다. 그는 이후 진술에서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상한 소리를 했죠. 앤드류는 자백 과정에서 시신은 부엌 바닥을 파고 그 안에 넣은 후 콘크리트로 덮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수색 당시 리모델링 중이라고 여겼던 그 부엌은 사실상 시신을 은닉하기 위한 작업이 벌어졌던 범행 현장이었던 거죠. 형사들이 부엌 바닥을 뜯어본 결과 그 아래에서 베닐린과 어린 딸 젤리카의 시신이 매장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앤드류는 경찰에게 젤리카에게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주장했지만 꽤 그 가증스러운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단 한 명의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건 당시 거실에 함께 있었던 그 7살 소녀 앤드류가 자신의 딸이라고 소개했던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거든요. 사건이 종결되고 경찰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면담하던 중에 그녀는 형사의 귀에 속삭이듯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 사람 제 아빠 아니에요. 이 충격적인 증언에 경찰은 곧바로 아이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인도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조사를 이어갔어요. 일단 앤드류의 진짜 자녀들이 누구인지 파악에 들어갑니다. 수사 결과 앤드류의 세 자녀는 전 부인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던디에 있던 그 7살 소녀는 전혀 관련이 없던 아이였던 겁니다. 베닐린이 처음 만났던 앤드류는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남성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상상도 못할 추악한 이면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는 무려 34개의 데이트 사이트에 가입해 있었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자신의 전문 기술을 악용해서 웹스크래핑을 수행했습니다. 웹스크래핑이란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인데요. 앤드류는 이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여성들을 선별해냈어요. 그가 설정한 조건은 매우 노골적이면서도 계획적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0대 중후반 여성, 두 번째는 어린 자녀를 둔 이혼 여성,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 즉, 앤드류의 진짜 목적은 여성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베닐린은 앤드류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대상이었습니다. 25살 젊은 나이였고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 2살 난 딸 젤리카와 함께 거주 중이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 앤드류는 처음부터 베닐린을 목표로 삼고 접근했고 그녀를 믿게 만든 후 스코틀랜드를 오게끔 한 거예요. 그 계획이 받아들여지자 그는 곧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성을 제압하는 방법, 그리고 시신을 은닉하는 법까지 사전에 철저하게 검색하고 조사해둔 상태였습니다. 2021년 2월 20일 세 사람이 던디에 도착한 날 베닐린과 젤리카가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시간 동안 그는 혼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근처 마트에 들러 망치와 시멘트를 구입했고 이후 베닐린에게 예약한 숙소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자신의 집에 오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했죠. 베닐린은 의심 없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 그녀는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했고 심지어 가슴에 칼까지 찔려서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앤드류는 베니린의 어린 딸 젤리카를 바로 살해했다고 했었는데 그 증언과는 달리 제인은 젤리카가 약 일주일간 살아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앤드류는 젤리카와 제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구타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2살 난 젤리카의 몸에서 성병균인 클라미디아균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앤드류의 몸에서 발견된 병균과 동일했습니다. 이후 병원 진료 결과 제인의 몸에서도 클라미디아가 발견되었죠. 제인도는 경찰 조사에서 젤리카가 살해당했던 순간에 자신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제인과 젤리카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대요. 젤리카는 화장실 안으로 몸을 숨겼고 잠시 후 앤드류가 조용히 그 뒤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 광경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제인은 도와주고 싶었지만 너무 어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했다고 말했죠. 자,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젤리카를 살해한 후에도 앤드류는 며칠간 제인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앤드류의 집에 도착한 날 그는 당일 아침까지도 제인에게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경찰을 집에 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경찰이 오기 직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제인을 씻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훗날 이렇게 말했죠. 경찰이 조금만 더 늦게 도착했더라면 저도 젤리카처럼 죽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이 끔찍한 범행이 단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지속적인 범죄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죠. 2023년 2월 6일 앤드류 이네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용하던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으로 정신착란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어요. 피고가 스테로이드로 인해 정신 이상을 앓았다는 의학적인 증거도 없고 이는 범죄 책임을 경감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요. 결국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최소 36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앤드류 측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한편 영국 경찰은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제인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며 그녀의 현재 거처나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단 하나, 제인은 당시 7살이었고 납치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내용은 비공개이며 오직 한 가지 바람만이 남습니다. 제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게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로버. 이곳에 27살의 다나 세터필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벅에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1995년 초, 다나는 남편인 마이크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홀로 딸 애슐리와 아들 브랜든을 돌보게 되는데요. 비록 이 부부는 별거를 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1995년 7월 31일, 이날도 전 남편인 마이크는 가족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 다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나가 저녁 약속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받질 않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그 순간 집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마이크의 동료였는데 그는 다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 다급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마이크는 곧장 다나의 미용실로 달려갔고 그곳을 둘러싼 수많은 경찰들을 목격하게 되죠. 다나는 이날 아침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6시 20분 미용실에 방문한 방문 판매원인 다니엘 해리스로부터 세정제 한 벽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가볍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다니엘은 다나에게 물어요. 오늘은 몇 시쯤 퇴근할 예정이에요? 이때 다나는 저 한 명만 더 머리 손질해주고 한 저녁 8시쯤 퇴근할 예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후 인사를 하고 그는 다른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정말 다나의 말처럼 저녁 6시 20분 패티 테일러라는 여성이 미용실에 방문했고 그녀의 머리 손질은 8시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패티는 다나에게 나 때문에 너무 늦게 퇴근하는 것 같다면서 가게 정리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다나는 괜찮다면서 그녀를 돌려보냈어요. 패티는 자신이 떠난 시각이 8시 10분에서 15분 사이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8시 30분 방문 판매를 마친 다니엘은 다나의 미용실 인근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미용실 안에서 쿵 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곧이어 한 남성이 창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을 목격했고요. 그의 말에 따르면 남성은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한 20, 30대 정도의 젊은 남성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다나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확실하고 급히 이웃집으로 가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8시 45분.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누군가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을 발견해요. 이 미용실 문이 부분적으로 금이가 있었고 창문의 블라인드는 망가져 있었거든요. 다나를 찾기 위해 현장을 둘러보던 경찰은 화장실 안에서 목이 졸린 채 사망한 그녀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화장실 보일러에 연결된 호수에 목이 졸린 채 허공에 매달려 있었고 머리카락과 얼굴에는 피가 흥건했어요. 또 얼굴과 온몸에 타박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하의는 벗겨져 있어서 성폭행이 있었음을 짐작했습니다. 다나의 시신을 확인한 법의학자들은 그녀가 목이 졸려 살해당했으며 둔기에 의해 여러 차례 머리가 가격당했음을 전했는데요. 경찰들은 이 목격자가 더 있는지 탐문 수사를 했죠. 다행히 범인을 목격한 사람은 다니엘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미용실 주변에서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남성을 본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를 그렸고 18세에서 25세 사이의 금발 혹은 밝은 갈색 머리를 한 남성으로 추정이 되었어요. 제리 밀스라는 한 남성은 미용실 주변에 주차된 포드 브롱코 차량을 목격했다는데요. 자신이 회사 근처에 처음 보는 차가 세워져 있어서 확인하려고 다가갔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제리의 증언에 따라 경찰들은 포드 브롱코 차량의 소유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메리빅이라는 남성이 이 차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이 되었고요. 다나의 미용실 고객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메리의 알리바이가 확인됨에 따라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경찰들이 다음으로 의심한 사람은 다나의 남편 마이크였습니다. 경찰들은 최근 두 사람 사이가 소원해져서 별것까지 하고 있던 상황인 점을 주목했는데요. 그들은 마이크가 이혼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나를 살해했다고 추정했죠. 또한 다나의 시신 옆에 있던 보일러에서 마이크의 지문이 확인되면서 심증이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는 자신은 다나와 헤어질 당시에 큰 다툼도 없었고 합의하에 헤어졌다면서 전면 부인했어요. 덧붙여서 보일러에서 발견된 지문은 미용실 창업 당시에 자신이 직접 보일러를 설치해줬기 때문에 그때 남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정적으로 마이크는 다나가 살해당할 당시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범인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그래도 마이크가 의심이 돼서 청부 살인을 했을 가능성도 조사를 해봤지만 사건 현장에서 청부 살인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이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통과한 후에 풀려나게 돼요. 다나의 주변인들에게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경찰은 이번에는 그녀의 미용실 고객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이어진 고객들의 인터뷰에도
2년이라는 시간만 흘러갈 뿐 별다른 특이점은 찾지 못했죠. 그러던 중 경찰들은 교도소로부터 뜻밖의 정보를 받게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러셀 퀸이라는 남성이 자기가 다나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러셀은 다나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내가 죽인 여자라고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경찰들은 그의 주장을 좀 믿기가 어려웠어요. 다나와 아무런 접점이 없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범죄자들 중에서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범죄를 부풀리거나 자신의 범행인 척 연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웠던 거죠. 경찰들은 범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다니엘에게 협조를 구했어요. 러셀의 사진이 포함된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안에 범인이 있는지를 물어봤죠. 놀랍게도 다니엘이 지목한 남성은 러셀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러셀을 유력 영유선상에 올린 후 그의 DNA를 조사해봤는데 러셀의 DNA가 다나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결국 러셀이 허세 부린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다나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죠. 다나의 딸 애슐리는 어머니가 살해당했던 10년 전 8살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다나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목격담을 수집하는데요. 이때 애슐리는 데이비드라는 남성과 우연히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애슐리에게 반해서 그녀에게 다가갔고 이야기를 하던 중 그녀가 다나 세터필드 딸이라고 소개를 하자 데이비드는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면 사실 그가 다나 사건의 진범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슐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의 내막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가 지목한 범인은 조나단 빅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다나 사건이 있던 1995년 데이비드와 조나단은 17살의 고등학생이었어요. 조나단은 종종 데이비드에게 다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이 당시 조나단이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서 짝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건이 있던 7월 31일도 조나단은 다나의 미용실에서 머리 자를 겸 가서 자연스럽게 데이트 신청을 하겠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나단은 다나가 자신을 받아줄 거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그녀와 성관계까지 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조나단의 이야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다나가 자신들보다 10살이나 많은 성인 여성이었기에 조나단을 남자로 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나단은 다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데이비드한테 기분이 상해요. 왜냐면 그가 자신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들이 헤어질 쯤인 저녁 7시 조나단은 이를 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나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나 오늘 꼭 성공하고 올게. 데이비드는 그날 조나단이 입고 있었던 옷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였죠. 또한 그는 조나단이 포드 브롱코 차를 운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서 이야기했던 포드 브롱코의 주인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메리 빅이었죠. 알고 보니까 조나단 빅의 아버지였습니다. 사건 당시는 조나단이 아버지의 차를 타고 운전을 했던 거예요. 이때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이 허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요. 사건 이후 데이비드가 조나단을 만난 건 3일 뒤 조나단이 데이비드를 찾아왔던 건데요. 그는 갑자기 데이비드를 향해서 막 주먹을 휘두르더니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행적에 대해서 네 뭐라도 진술하면은 너 죽여버릴 거야. 입 조심해. 데이비드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떨떨할 뿐이었죠. 그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시점 조나단이 한 말의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데이비드는 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뉴스 보고 설마 조나단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몽타주를 보니까 내 친구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조나단이 사건 당일 밤에
범인의 옷과 차량이 데이비드와 같았던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조나단이 다나 사건의 진범임을 확신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사건을 알게 되고 3개월이 지난 시점, 데이비드는 용기를 내서 익명으로 조나단에 대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나 경찰들은 그의 이야기가 익명의 제보였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무시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데이비드는 2년째가 되던 해 다시 한번 익명의 신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들은 그의 제보를 대충 흘려보내요. 결국 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죠. 2차례나 용기 내어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자 이 사건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살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이제 정말 경찰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원을 밝힌 그의 진술 덕분에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조나단의 DNA를 채취하여 검사를 보낸 동시에 그의 전 연인들을 인터뷰했어요. 그중 한 여성으로부터 다나와 관련된 중요한 증언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다나가 살해당할 당시 조나단의 여자친구였다고 합니다. 그가 한눈을 판 거죠.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다나처럼 죽여버릴 거라고 수차례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성은 조나단과 싸운 적이 있는데 말다툼 끝에 그가 자신의 목에 끈을 묶고 화장실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끈과 화장실, 다나 사건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또 여기서 DNA 검사 결과 조나단의 DNA가 다나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드디어 다나 사건의 진범이 10년 만에 잡히는 순간이었죠. 2006년 11월 조나단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먼저 사건 당일 다나의 마지막 손님이었던 패티. 그녀의 머리 손질이 끝난 시각이 저녁 8시 15분쯤이었고 다나가 가족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그날 미용실에 찾아간 건 맞지만 다나가 저녁 약속이 있다면서 미용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했죠. 또 다나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이 언제 생긴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조나단은 자신의 말로는 그래요. 자신과 다나가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때 생긴 정액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나의 몸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머리카락이 발견된 점을 지적하면서 제3자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재판부는 조나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증언으로 봤을 때 다나와 조나단이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또한 다나가 미용실에서 살해당했기 때문에 발견된 머리카락이 손님일 거라는 확률이 더 높다고 봤고요. 다나의 몸에 붙어있던 머리카락보다 몸 안에서 발견된 정액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조나단의 유죄를 판단하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조나단의 나이가 17살로 미성년자였기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어서 총신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의 수사 과정에서 2002년에 실종된 헤라 셀러스 사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헤나가 실종된 당시 마지막 목격자이자 약혼자가 바로 조나단이었던 겁니다. 어찌 좀 수상하죠. 사실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그에게 쉬웠을 테니까요. 현재까지도 헤나 사건은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